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책이 생기셨습니다. 네. 뭔가 아주 사실 정책본부 부본부장. 네, 정은혜 전 의원님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민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사실 오늘도 저는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께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네. 정책을 주도하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탈당은 했어도입니다. 자, 지난 코너에서도 윤석열 씨 탈당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늦었다. 탈당의 그 기회, 그걸 이슈로 끌고 가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분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탈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 탈당했다고 보이십니까? 쫓겨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설사 쫓겨난 모양새라 하더라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고 있고 네. 김문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 인물들이 다 친윤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제명했어야 되는 것 그렇죠. 탈당으로 어떻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도 사실상 위장 탈당이다 이렇게 위장 보고 있습니다. 탈당이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기회가 있을 때도 제명을 안 하고 그냥 내란수계가 알아서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했을까? 네. 저는 지금 대구, 경북, PK 다 네. 지금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다는 거 이제 금방 그렇죠. 다루셨죠? 네. 이러다 보면 선거 지면 김문수 탓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탓으로 돌리겠다. 이런 교묘한 것도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문제는 탈당을 하면서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고마워할 만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는 속으로 괴로워할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탈당을 하려면 날 좀 도와주지 해서 오죽했으면 조경태 의원이 제발 좀 가만히 좀 제발 있어라 좀 그랬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대통령 용을 쓰기가 좀 네. 민망한데 내란수의 탈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저는 또 다른 방증으로 말씀할게요. 네. 근데 탈당하면서 또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냥 조용히 하지. 김문수의 힘 모아달라. 백의종군 하겠다. 자유주권 수호를 위해서 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인의 워딩이 네. 아직도 뭔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탈당이 아니라 도망이다. 도망이다. 네, 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자유를 파괴한 자의 도주 선언이다라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그 자신이 했던 그 내란 혐의 또 그 김건희 씨에 관련된 그 의혹들 그리고 사법을 방해했던 정황들 이런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이제 져야 하는데 그 시기가 왔는데 그 책임을 지려는 시기가 왔죠. 근데 본인은 백의종군을 하려고 했는데 뭐 백의종군 한다 이랬는데 저는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라도 조금 멋있게 어차피 탈당하는 거 좀 멋있는 말들 멋있을 좀, 수가 없어요. 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네, 어차피 나가는 거 근데 마지막까지도 좀 추한 모습을 찌질했다. 찌질했다. 좀 그럼 안쓰러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의 탈당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위장 네. 탈당이다, 도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탈당 선언을 하면서 또 남긴 한마디가 자유 법치를 지켜달라. 자, 우리 헌법재판소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헌법재판소의 이 한마디에는 윤석열 당신은 헌법 파괴범이야를 아주 돌려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헌법 파괴범이 무슨 자유 법치 어쩌고 얘기를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푸틴이 나는 비폭력주의자 간디를 존경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어이가 없다. 네. 마치 전두환이 나는 군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말처럼 똑같죠. 화가 난다라는 예. 오죽하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최민희 의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던데 사실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까? 잘 보세요. 김은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권성동 네, 의원입니다. 네. 본인의 최측근. 그리고 지금 보니까 김은수 후보 캠프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캠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계속 뻔뻔할 수 있는 데에는 국민의힘의 지금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맞아요. 있고 책임이 예.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국힘 선거에 뭔가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향후 이분의 거취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본인이 뭐 대선 승리를 위해서 탈당을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저는 정치적인 파산자로서 최후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대선 구도에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넣고자 하는데 이러면서 전국을 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네. 그러면서 뭐 본인이 또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너무나 이해가 되지는 않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는 정말 끝이 났다. 네. 저는 정말로 끝이 났다고 보여지고 탈당을 했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국민 앞에 심판받을 그 명분은 더 명확해졌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한 자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탈당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네. 국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법적인,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은 앞으로도 계속 물을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과정이 여러모로 굉장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여론을 전혀 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마치 윤석열 씨의 탈당을 굉장히 압박할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입장을 그 다음날 선회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아예 그 윤석열을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탈당이 정말 뭐 이 과거에 대한 계엄에 대한 반성이라던가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경 쓴 윤석열이냐, 오. 염색한 정강훈이냐 이런 오. 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대선 후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예요. 앞으로 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더구나 오늘은 전 국민이 대통령 선출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무언가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선대위의 주요 관계자들이 여전히 윤석열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눈치 보이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가 사실상 윤석열 캠프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윤석열과 좀 거리를 두는 듯한 일부 정치인의 모습도 사실상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중진들이 나서서 윤석열 제명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거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죠? 안 전혀 보이지 보이잖아요. 않습니다. 사실상 몇몇만 그러고 있는 거지 대다수 중진들은 침묵하고 있거나 사실상 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 예.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와 한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김문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이 내란 수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주 씁쓸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란 확실하게 정리하자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탈당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이 탈당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탈당 자체도 너무나 이런 표현은 좀 웃긴데요. 정말 모냥 빠진다. 정말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의원님 너무 고급스럽게 찌질하다면서 아까 찌질하다 그래 딱 그거야 솔직히 네, 찌질해 그래요. 너무 정말 좀 찌질해. 찌질하다. 왜냐면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 조경태 의원의 말이 좀 논리적이었던 것 같긴 그쵸.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탈당을 해주십시오, 뭐 나가주십시오, 뭐 이런 당 내 상황이 아니라 네. 사실은 당에서의 정확한 어떤 규정을 딱 만들어서 내란을 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당을 시키는 것이 맞았고 네. 그러한 정당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해당 행위에 그렇죠. 해당하는 거거든요. 제명해야죠. 네, 제명을 했어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씨도 나도 받아들인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야지 네. 마지막으로서의 품위를 지켰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주말마다 무슨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무슨 토요일 일요일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것들을 예. 정말 빵빵 오늘 같은 경우도 무슨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탈당을 하겠다고 또 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정말 우스꽝스러운 정치의 모양들이 6월 3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정말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제자리를 찾아갈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씨의 휴대전화 내역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계엄의 밤에도 있었지만 김건희 씨 관련 수사가 불거질 때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뭐 3월부터 11월까지 네. 9달치를 개인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게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 왜 선제 없고 튀어 이런 드라마 생각나세요? 네네. 건이 없고 튀어 이 준비를 하고 있었나? 자,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검찰의 인사를 맡고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럼 박성재 장관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서 수차례 통화했다. 이거 진짜 합리적으로 김건희 수사하지 마. 김건희 수사하려는 검찰 인사 다 바꿔. 그렇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 안 들어? 그냥 네. 패싱해버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왜 이게 문제가 됐었냐면은 이원석 총장이 막 뭐 수사팀 끓이고 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인사와 관련하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냥 패싱해 버렸어요. 네. 이게 이원석 총장 한 명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검찰 전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감히 김건희를 수사하러 들어 가만 안 놔도 이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왜 인사 때 되면은 초긴장을 하냐면 사기업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가 곧 만사예요. 인사가 네.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럼 박성재 장관하고 이렇게 명품백 수사라든가 이런 때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통화했다? 이거는 윤석열 씨가 직접적으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에 개입을 했고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매우 합리적 의심이 드는 네. 상황인데 일단 김 여사 디올백 의혹 수사에 대해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이후에 5월 12일 박 장관과 통화하고 하루 만에 이 수사팀의 8명 중에 6명의 검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5월 14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려다가 많은 듯한 그 인터뷰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사법 개입이 아니라 사법 장악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 직후에 또 인사 직전에 그리고 지휘부 교체 앞에 이렇게 통화 내용이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는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거를 뭐 단순한 우연이다. 뭐 지금 법무부와 이제 대통령과 장관 간의 통화는 뭐 통상적인 업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 자체가 그럼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통제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날짜들 그리고 그 통화됐던 횟수 그리고 그 통화 전후로 있었던 그 관계들을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예. 그 예전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그렇게 네. 혼이 나고도 또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나서서 장관들을 움직이고 그 사건에 개입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또 일어났다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서 네. 내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고 나는 그냥 김건희의 남편으로 살겠다라고만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뭐 사건으로 사람이 바뀔 거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을 그렇습니다.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네. 없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네. 그래서 정말 계엄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너무 불행한 사건입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윤석열 정권이 빨리 스스로 그러니까 헛발질해서 무너진 네. 게 오히려 국민들의 긴 안목으로 봐서는 민주주의를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게 참 역설적인 거죠. 네, 일단은 또 통화 내역 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게 계엄 당시입니다. 이 계엄의 밤에 뭐 나경원, 윤상현, 김재원 이렇게 국힘의원들과도 통화를 했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도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밤 12시 한 30몇 분 그 근간에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 해제의 의결을 방해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도 좀 웃기지만 실패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계엄의 실패의 이유가 여기 있다. 너무나 치밀하지 못했고 네.
그 무슨 계엄을 하는 분이 계엄을 준비하셨다는 분이 통화로 계엄 전후에 이렇게 뭐 통화를 해서 뭐 그 작전을 논의를 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주도가 되어야 하고 네. 그리고 여당이 주도를 한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공유가 되어야 했어야 했고 뭐 이런 통화로서 이게 실시간 변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는 되어지진 않았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했다는 것.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고 이분들은 계엄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저는 네. 오히려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계엄을 준비를 했던 것이고 계엄할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 계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통화 내용들도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때의 통화를 받았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통화 받은 의원들이 있었다면 저는 당장 이날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었던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 계엄에 같이 공조한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전화 받았는데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됐는데 그 전화를 받고도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 본인은 자체가 공범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도 네. 좀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않을까요? 부분장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통화 내역은 밝혀졌는데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통화 시점마다 또 상대마다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결정됐던 상황들을 잘 연관시키면 뭔가 이제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참 공교롭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인물들을 다 보니까 예. 윤석열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렇죠. 인사들이죠. 친윤입니다. 친윤. 아니 그냥 이거 뭐 신윤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계엄 실패 후에 뭐 가서 절을 하고 뭐 네. 구치소로 부르면 뭐 한 직접 시간 가서 동안 갔다 만나고, 오고 뭐 예.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제가 보기에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통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도 정치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다 보세요. 정치 초년생들 아니에요. 네, 네.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김재원 이분은 정무수석도 했던 분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예. 그러면 말씀을 했듯이 정말 윤석열하고 손절할 의혹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밝혔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했을 때 오히려 탈당을 해라,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제명하겠다. 그런 내용 나온 적 없잖아요. 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한 수사를 맞아요. 통해서 진실을 밝혀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뭐 나중에 당대표 바뀌고 뭐 또 비대위 들어오고 난리 난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이 계속 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인사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있는 한 국민의힘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명 온다고 바뀌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 몇 마디 했다가 지금 이 표현이 좀 굉장히 거칩니다만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말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 한두 사람 보여주기 식으로 낸다고 당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네.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 밝혀야 됩니다. 의원님 추경호 의원은 매우 조용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날 내란의 밤에 국힘 쪽에 18명 의원이 본회의장에 없었다면 해제가 안 됐다면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였었는데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에 명백하게 방해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게 증거거든요. 사실 당사에 다 모이라고 네. 하고 묻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명확하게 방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곳은 사실 본회의장이라는 곳은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막 가방도 큰 가방은 들고 갈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작은 파우치만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보좌관분도 사실은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본회의장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표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들어가지 못했고 국회 그 본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또 국회의원 단톡방에 뭐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혼란을 유도했다는 점. 명백히 방해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예. 당대표, 빼돌렸어요. 네, 원내대표 뭐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일개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한 거죠. 네. 그렇다면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분명하고 예. 여기에 의한 저는 처벌도 당연히 네. 받아야 한다. 또 잊지 말아야 되는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가 뭡니까? 의원들이 선출해서 뽑은 의원들의 지도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원내대표한테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과의 통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는 정말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뭐 몇 명 사람 바뀐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 밝혀야 되는 게 김건희 씨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입니다. 특히 또 사실 다 심각하지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건진법사와 통일교 전 간부 사이에 청탁 연결고리, 그러니까 샤넬백도 받고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받고 뭐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 샤넬콜이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어떤 증거물이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거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여사 수사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 그 집에 가서 네. 자녀들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해갔다라는 예.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하면 됩니다. 음. 검찰이. 예, 정말로 이게 정말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했던 거라면, 검찰이 만약 그랬다면 이 김건희의 샤넬 가방과 무슨 다이아몬드 뭐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안 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왠지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추정입니다. 추정. 네, 추정.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관련한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디올백. 그리고 뭐 양주도 있었는데 뭐 그걸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번에 그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러니까 부부 사저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물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샤넬 코리아까지 가서 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이거 검찰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밝힐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예. 무슨 뭐 100만 원짜리도 아닐 거고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밝혀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네.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종점 변경에 관련한 의혹인데, 이게 이제 계속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22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근데 그 샤넬백 관련해서도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그냥 간단히 드리고자 하면은, 이게 단순히 저희가 무슨 뭐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이런 게 좀 네. 사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지금 좀 늦긴 했지만 특히 뭐 통일교와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22개월 만에 그렇죠. 네, 압수수색이 되었는데 너무나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예. 노선이 바뀐 위치가 너무나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의 일가 땅 이제 근처라고 하죠. 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국민의 눈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네. 많이 깨어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혜 공화국이 아니라 정말로 상식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누구나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그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공정이나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잘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관련된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확보한 증거들이 지금 충분히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환 조사나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이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사실 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체 조사였는지 국토부 말씀하시는 국토부였나요? 거죠? 그렇죠. 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그래서 이게 처벌이 굉장히 미미하게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그 김건희 씨의 땅, 그 일가의 땅 주변으로 왜 종점이 바뀌었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왜 그랬느냐 그렇죠. 이잖아요. 예. 뭐 디테일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 이게 얼마짜리 사는요? 1조 7천억 원짜리입니다. 아. 이게 정말 당군일의 최대의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건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건희라는 사람이 연루됐고 네. 그 일가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으면 국토부가 더 철저하게 했었고 검찰이 더 철저하게 밝혔어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지금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해서 그나마 뒤늦게라도 지금 나서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되지만 국토부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원희룡 전 장관도 당연합니다. 원희룡 예. 장관이 이거 뭐 백지화 시키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1조 7천억 원짜리 대국민 사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네. 오히려 지금 철저하게 밝히는 게 국토부 공무원에서 바랄지도 몰라요. 왜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밝혀야 됩니다.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해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세요 하던 주민들도 이제 좀 마음이 놓일 거고 도대체 왜 네. 이렇게 됐는지 국토부도 오히려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기현 공수처 고발입니다. 자,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상당한 증거물을 토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당연히 진상조사 제대로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재판에서도 배제돼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한번 시민들에게 물어볼게요. 직무와 연관돼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가 당신을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 받아들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니 이거 사법부 전체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과 관련한 국가적 명운과 관련된 재판에서 배제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반 공무원들 중에도 심각한 비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그만한 1,000만 원짜리 사업 관련한 거라도 그 사무관이 뭔가 직무와 관련된 향응에 연루됐다. 그럼 배제하는 게 배제 상식이에요. 바로 했었어야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재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 국가의 명운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냐만의 재판인 이런 게 제기됐다면 당연히 재판에서 대법원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배제를 했어야죠. 네. 더군다나 그동안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도 감싸는 듯처럼 보이느냐. 그래서 빨리 저는 대법원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에서 술을 마시려면 엄청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네.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일단 뭐 윤리감사관실 대법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재판에서는 제외되질 않았어요. 네, 이게 보면은 굉장히 고급 유흥주점이기도 하고 네. 뭐 1인당 수백만 원어치의 이제 고가의 이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탁금지법 뭐 위반 혐의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또 받고 있는데 또 자기 사건을 자기가 재판하는 것과 다름없지 그럴 않을까라는 수도 저는 있을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재판을 진행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고 아마 이 부분은 사법부가 재판 중단의 여부를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론의 흐름상 아마도 중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제 좀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부원장님? 우리나라 법원이 과거에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가서 사과하기도 하고 네. 또 판사들이 아주 좀 부적절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현장을 제가 취재를 했던 기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법원을 정말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그 법원에 있는 판사가 이런 일이 연루됐을 때 대법원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분노가 사법부 전체로 예. 향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법원에서 유념해서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도 윤석열 재판이 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맡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김문수 유세엔 이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자, 아스팔트 우파의 핵심 축이죠. 우리공화당이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강성보수가 아니라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모이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한번 네. 보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막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고 있는 인물들이 건전한 시장 경제를 지지하거나 헌법 수호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막 전두환 찬양하고 막 엉뚱한 사람들 빨갱이로 몰아가고 네.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후에 이분들이 나서서 준엄하게 꾸짖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일부는 뭐 애국 청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헌정 세력이 모이는 빅텐트는 빅텐트가 아니라 정말 다이너마이트 핵폭탄,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사진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정통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표시된 우리공화당 버스가 자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선거법상 다른 정당의 그 선거 운동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비례 정당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연합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하지 못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 운동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좀 극우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텐데, 극단적인 세력과의 선긋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제살 깎아먹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또 이제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문수 후보하고는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막 목사님 하면서 눈물 흘리는 동영상도 네, 많이 봤어요. 공개가 됐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는 염색한 정강훈인가라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왜 네. 그러냐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던 거, 네.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보수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법을 무시하고 극우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너무 중심을 못 잡고 있어서 참 이게 다른 당인 상황인데도 제가 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중심을 잡는 게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적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해 상처를 주는 과거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본인의 핵심 참모를 쓰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셔야 되고, 저는 정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한테 석고 대지해야 된다, 이 말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20년에 전광훈과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던 장본인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유통일당 창당을 함께 했던 그 정치적 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대표 회장으로 그 정은 목사가 취임을 할 때도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매주 뭐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김문수 후보 캠프에 박종진 전 전략기획 본부장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정광훈 목사와 멀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관계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도 멀어지게 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전예현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네. 전 목사가 과거에 발언했던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 그 언어들도 함께 안고 가겠다는 얘기인 건지, 사실은 그 폭력적인 언어들과 행동들, 그것들도 논란이 되었던 말들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이대로 안고 간다면 중도 확장에도 제약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2차 폭력,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아내죠. 설난영 씨가 극우 유튜브에 출연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즐겨본다는 유튜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고성욱 TV에 출연했다고 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사실 이 고성욱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 때부터 알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굉장히 논란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ян영 씨가 여기에 출연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여전히 윤석열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 최근에 설ян영 여사가 나서서 자꾸 우리 후보와 배우자를 물어뜯고 있는데 이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소방헬기 예.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흑역사를 지금 본인이 다시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설양영 여사가 정말 김문수 후보를 도울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참사로 인해서 아팠던 분들을 위로하고 또 네.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굉장히 김문수 후보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극우 세력하고 연계를 해서 선거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아내까지 나서서. 그렇죠? 네, 지금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종교계 인사분들 만나시고요. 또 사회에 되게 소외된 계층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손에 닿지 않는 사실 후보님께서 직접 가시지 못하는 곳들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네. 일정들을 하고 계시는 속에서 조용한 내조하는 또 경청하는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지금 예. 설란영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다든지 네. 뭔가 당신들의 그 세계관을 전파하려는 목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과거 뭐 노동운동이나 이런 걸 했던 걸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굉장히 막 강조를 하는 게 오히려 그거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는 굉장히 좀 오히려 더 엇갈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극우와 연대하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지금까지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정은혜 민주당 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3일 대선 당일에 저희 뉴스토마토가 오후 6시부터 합정동 이토마토 빌딩에서 대선 특집 공개 방송을 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로 공개 방송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공개 방송도 볼 수 있고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함께하는 끝장 뉴스 저희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